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금융위험에서 이거 다루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투자의 단점은 이게 투자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예전에 번역을 할 때 단점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거기 투자의 위험에 가면 낮은 환금성, 뭐 이렇게 투자의 위험, 그래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뒤에 가면은 다시 등장을 해요. 182페이지에 가면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이렇게 다 나오죠.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앞에 그걸 또 정리하고 뒤에 가서 또 정리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개념이니까. 일단은 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있는 대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가 이제 투자의 개념 정도를 확인해 봤고요.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는데 장점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차입을 했잖아요.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적금을 불입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출 이자하고 예금 이자를 비교하면 대출 이자를 예금 이자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자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돈을 차입하게 되면 차입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가능한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그러면 만약에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 투자의 위험이 있죠.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지분 투자자는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투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없다? 네? 낮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지렛대 있죠. 지렛대가 이게 부채가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부채를 조달했다는 얘기는 금융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낮출 수는 없어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돈을 차입하는 순간에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출 수 있다면 틀려요.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이제 금융위험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예,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원래는 부채 비율을 써야 되는데 부채 비율을 대입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기가 어려우니까 출제자들이 부채 비율을 대부 비율로 바꿔서 출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 시험에는 이게 문제를 줬을 때 부채 비율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출제자들이 그게 논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냥 전항정답 처리해 줬어요. 자체가. 그래서 부채 비율의 표현은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냥 뭐로 바꿔서 준다? 대부 비율로.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져요? 부채 비율도 커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렛대 효과의 유형을 보게 되면 얘가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도 있고요.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도 무슨 효과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주택인데 1억 전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1억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투자 들어가서 얘가 한 2억 5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는 2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1억만 투자해서 5천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렛대 효과의 한 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요. 종합 수익률하고요. 저당 수익률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정의 지렛대냐, 부의 지렛대냐, 또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냐 여부는 종합 수익률하고 뭐하고 저당 수익률의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뭐겠어요? 대출 이자예요. 대출 이자고 다른 말로 저당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상수.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라는 게 내 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융자 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과 저당 투자액을 합한 것을 우리가 총 투자액이라고 그래요. 그죠?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게 바로 뭐겠어요? 종합 수익률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0분의 1이죠. 그러면 나오는 게 소수로 바꿔지니까 0.1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이번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0.1 벌었어. 그럼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얼마 벌었어? 10% 벌었어.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거를 소수로,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네 수익률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보면 정해지렛대 효과가 있죠. 얘는 얘가 얘보다 크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죠.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는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작아지죠.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고, 자, 중립적인 것은 얘 둘의 크기가 같으면 얘도 같아지죠. 그러면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요 크기만 우리가 비교해도 정의 지렛대 효과인지 부의 지렛대 효과인지를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 이게 실전에서 지문 나온 거예요.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뜬 게 있어요. 그죠?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내용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175페이지에 상단에 단가로 이번에 내용이라고 돼 있죠. 예,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 보시면 기역, 니은,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 내용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 사용에 따른 이자율의 크기와 차입금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이게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이게 종합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써요. 뭐를? 순영업소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체가. 근데 이 순영업소득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뭐만 기대할 수 있어요? 소득이득만. 원금에 대한 이자만 기대할 수 있잖아요. 원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가지를 다 기대할 수 있어요.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둘 중에 하나만 보고도 투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임대 수익만 기대하고 투자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자본이득만 기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득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으면 꽤 괜찮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동산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얘기. 얘네 표현이 뒤에 가면 또 달라지죠, 막. 같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 쓰면 또 싫어할 테니까. 얘는 말 그대로 지분 투자액에 대한 무슨 수익? 지분 수익의 크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지분 수익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영업소득 있죠? 요거는 뭐하고 뭐가 결합돼서 발생한 수익이에요. 저당과 지분이 결합이 돼서 발생한 수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 대한 거를 빼주면, 저당 수익에 대한 걸 빼주면 그게 내 지분 수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곱해주면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4억을 빌렸는데 이자율 6%를 빌렸다. 4억에 6%면 얼마예요? 2,4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억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1억에서 2,400 빼면은 남는 게 7,600이겠죠. 네, 그게 내 무슨 수익이 된다? 지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요. 현금 수지 측정해서 영업 수지 계산하는 거 배우셨죠? 영업 수지. 그 안에 이 수식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여기서 계속 해봐야 기억을 잘 안 나신다고 또 우길 게 뻔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T계정 그려서 계산할 수도 있죠. 이걸 계산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주는 거, 이게 기출이에요. 총 투자액이 3억이고요. 지분 투자액이 1억이고 차입금이 2억. 그 다음에 대출 조건은 이자율을 6%. 그 다음에 만기 상환 조건이에요. 이걸 조건을 만기 상환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자만 계산할 수 있어요. 만기를 안 주게 돼서 원리금 균등 분할 그러면은 걔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안에서 뭐를 분리시켜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해 보게 되면 다 무슨 조건으로 준다? 만기 상환 조건을 준 거예요.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내고 이자만 내고 만기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투자액이 3억이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2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상태의 종합수익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총 투자 금액이 3억이니까 3억이 얼마? 2천을 대입해서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면 종합수익률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분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분 투자액이 1억이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2천. 여기서 저당 수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죠. 근데 빌린 돈이 2억이잖아요. 2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 6%. 2억이 6%면 얼마예요? 1200. 그러면 2천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800이죠. 그럼 1억에 800이면 얼마예요? 8%. 이게 답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그려서 여기로 순영업소득이 있죠. 여기를 빌린 거. 여기를 내 거. 그럼 내가 투자 들어간 돈은 1억이잖아요. 빌린 돈은 얼마? 2억. 순영업소득이 얼마? 2천인데 2억에 몇 프로예요? 그럼 2천에서 1200 빼주면 800. 1억에 800이면 몇 프로? 8%.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요. 출제자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 조건에. 그러니까는 굳이 뭐를 안 써도 계산기를 안 쓰거나 뭐 이렇게 수식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이거 배정만 하면은 구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뭐를 주고 순영업소득, 오른쪽은 뭐 빌린 거, 왼쪽은 내 거. 근데 이거 암산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2억 빌렸는데 몇 프로라고? 6%. 그러면 2천에서 2, 60이니까 1200이잖아요. 1200 빼면 남는 게 8%. 1억에 8%, 800이면 8%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 공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계산해 보나마나
정해지렛대 효과가 유발이 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출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계산 문제 몇 개 해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여러분들 178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2번 있죠. 네, 그거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해설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길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그냥 쭉 확인되면서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는요, 학계론에 주는 거는 다 간단하게 줘요. 간단하게 다 1분 내로 풀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175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부동산 특징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이 있죠. 예, 그래서 자산 가치 하락을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뒤에 가시게 되면 소득 이득과 무슨 이득,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강점, 특징 중에 하나고요.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차입금 이자하고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할 때 그 부분은 경비로 우리가 인정하니까 공제하겠죠.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슨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요. 원래 투자자가 가장 중시하는 게요, 절세 효과하고 지렛대 효과예요.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절세 효과만 따로 띄어서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냥 지문 정도로 활용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위험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시면 위험과 이제 수익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출제도 해요. 시험 문제가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아예 출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이라고 있죠. 아까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 그런다? 네, 위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소도 얘기했었잖아요.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에 주어진 최소한의 정보를 매개로 예상 수익률을 산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투자의 결과로 발생하는 게 실현 수익률이잖아요. 내가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수익률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험에는 이제 우리가 수치화 또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도 주어져 있어요. 그죠? 주로 사람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대부분 정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측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거기 위험은 표준 편차나 뭐로 분산으로 이렇게 측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익은 뭐로 가중 평균으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험은 그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되는 거는 맞아요. 분산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통계학적인 용어로 위험을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 있죠. 그걸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걸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분산의 제곱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기대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 있죠. 그거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이게 수익이고요. 이게 위험일 때 이게 에버리지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평균 기대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럼 평균 기대 수익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을 때 1억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억보다 더 작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변동성의 크기 있죠. 이걸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이게 작으면 뭐가 작다? 위험이 작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뭐가 작다? 위험이 작다. 용어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할 때요. 수익은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수익률의 산적은요. 확률 값을 50대 50으로 주면 산술평균이에요. 확률 값을 다르게 주게 되면 그건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확률 값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산술평균 할 때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181페이지 상단에 가면 거기 A 부동산, B 부동산 이렇게 나왔죠. 예. 기대값에 대한 게 있는데 확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확률이 몇 대 몇이에요? 50대 50인데 예상되는 게 호황일 때가 1억 9천이고 불황일 때가 5천이죠. 1억 9천하고 5천을 더하면 얼마예요? 2억 4천 나누기 2 하면 그러니까 1억 2천이잖아요. 그냥 거기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두 개 다 더한 거를 나누기 2 하면 된다고요. 그럼 계산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확률 값을 50대 50으로 주는 거는 그냥 나누기 2 하면 돼요. 가중치를 달리 두면은 가중치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 가면은 표준 편차 계산하게끔 루트로 표시된 것 있죠? 예. 그건 삭제하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방식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우린 구한다, 버린다. 우린 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것은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우리가 이 확률 값이 같으면 산술 평균 하시면 되고 확률 값이 틀리면 가중 평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교재에서는 뒤에 가면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돼요. 수익률도 계산하고 뭐 또 여기 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하시게 됐을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있죠. 걔네 계산할 때도 투자 비중과 확률을 각각 50대 50으로 주면 계산할 때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그쪽에 가셔서 먼저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위험에 대한 태도 있죠. 요거는 조금 뒤에 있다 하시고 182쪽에 가면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위험이 있죠. 그다음 무슨 위험? 금융 위험.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에게 요즘 내는 게 인플레 위험.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상 위험은 안에 다시 시장 위험과 무슨 위험? 운영 위험. 자, 원래 위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두 가지예요. 예, 비즈니스 리스크하고 이제 파이낸스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 위험하고 무슨 위험? 금융 위험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투자자가 예상했던 수익과 실제로 발생한 수익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제일 큰 위험이 이거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근래 여기까지도 나와요. 인플레 위험하고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까지. 그리고 여기는요. 이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죠. 이건 투자자들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예? 피할 수 있기도 하고 피할 수 없기도 해요.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근로자의 파업 등에서 유발되는 운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할 때는 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 가산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의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업 위험이 있고요. 금융 위험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투자하면
지분과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저당이 합으로 돼 있을 때 내가 융자를 받잖아요. 융자를 받으면 금융위험이 발생하죠. 상환에 대한 이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빌린 대부 비율이 크면 클수록 무슨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금융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갚아 나가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융 위험이라는 거는 뭐를 받지 않으면, 융자를 받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면 존재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사업 위험은 사업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사업하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게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업.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투자자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투자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뭘 지금 얘기해도 왜 다 신선한 표정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이거 한 건데. 네? 그 188페이지 가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상단에 첫 번째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뭘 한다는 거예요?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자는 곳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국공채나 이런 것 있죠. 정기금 이런 데다가 돈을 집어넣는 케이스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요. 뭐 좋아지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인플레 있죠. 자,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대출자 아시죠? 대출자가 누구예요? 그죠? 은행 같은 금융관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겠어요? 변동이자율로 대출해 주겠어요? 묶음으로 하지 마시고 구별해야 돼요. 그죠? 그건 어떻게 절묘하게 이거는 여기 정하고 동하고 이걸 묶어가지고 얘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뭐로? 변동이자율로. 변동이자율 상품을 만들어낸 게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인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이걸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아시죠? 앞에서 했어요. 시장론 할 때. 아파트하고 주식 있죠? 어느 게 유동성이 좋아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거 300에 내놓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없다? 바로 현금화 되겠죠. 5억짜리인데 300에 팔겠다는데 바로 안 사겠어요? 사겠지. 그렇잖아요? 유동성 위험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 돈이 한 3, 4억이 필요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딱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럼 걔를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5억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4억 8천에 내놓으면 바로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한 3억 이렇게 던지면 현금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죠.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동산은 다른 금융자산과는 달리 현금화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도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가면은 수익률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익률에 보면은 무슨 수익률이 있냐면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의 얘네들은 사전적 의미예요. 그죠? 얘는 사후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음 4번까지만 할까요? 4개 지문이 있죠. 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럼 투자해야 하네요. 기대 수익률이 시전 수익률보다 크다. 그럼 투자해야 하네요.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투자한다 안 한다?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투자한다 안 한다? 자, 얘하고 있죠? 이건 사전적 의미고 이거는 투자를 결정할 때 의미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얘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기대 수익률은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은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갖다가 그냥 쳐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고 얘는 예상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투자해서 1년 뒤에 경비제하고 2천을 벌었다 그러면 수익률이 한 20%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얘기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이건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뭐라 그런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이걸 최대한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까지도 지문으로 활용한 거고요.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거기 185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네, 거기를 별표를 해야 돼요. 그게 시험에 인용이 돼요.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자,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이게 10%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은 5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6%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그럼 한 1,800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해서 한 5%에 대한 이자 수익이 나와요. 그럼 한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 현재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영해서 한 2,800 정도에 대한 뭐를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보라고. 야, 여기다 10억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5억을 투자해서 2,800을 벌 수 있는데 여기다 운영하면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여기다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일단 내가 얻는 이 수익을 뭘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다 투자할 때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를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2,800원 계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5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5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뭐를 받아야 돼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만약에 8%라고 가정하자고요. 5억에 8%면 4천이겠죠. 그러면 이건 내가 추가적으로 감수하는 위험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다 합하면 얼마예요? 6,8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저기에다가 얼마로 투자했을 때 10억을 투자했을 때 최소한 6,800의 수익은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때 이거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몇 프로예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체 내재되는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무슨 비용과 기회비용과 투자자가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는 것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8%의 수익률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수익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게 16.8%예요. 근데 10%밖에는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는 거예요. 이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기대 수익률과 요거 수익률의 관계가 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를 뭘 한다. 채택을 하고요. 얘가 얘보다 작으면 투자를 뭘 한다.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음에 얘가 투자를 채택한다는 얘기는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상승하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요. 그래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얘하고 같은 상태가 무슨 상태? 균형 상태예요. 이게. 근데 반대로 얘를 기각한다는 얘기는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들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죠. 그래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간단하게 시장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인데 1,000만 원 수익이 나와요. 1,000만 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근데 얘가 요거 수익보다 커요. 그럼 이 부동산에 다 투자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부동산의 가치가 2억으로 상승했어요. 얘는 그대로 1,000만 원인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5%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에서 설명해 드리겠으나 얘가 만약에 지금 기대 수익률이 10%잖아요. 알기 쉽게 해서. 근데 지금 요거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5%라고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투자할 거 아니에요. 투자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수익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2억인데 1,000만 원 벌면 이제 이게 5%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얘하고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무슨 상태가 된다? 균형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가 투자가 기각이 되면 이 부동산에 아무도 투자를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원래 기대 수익률이 5%였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10%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요구 수익률하고 균형 상태가 되면서 다시 또 이 상태로 되회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요거까지. 처음에 우리가 앞에 11월, 12월이나 1월, 2월 과정을 거쳤으면 여기까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단계가 다 넘어섰으니까 3, 4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85페이지에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밑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돼 있죠. 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아까 우리가 이쪽에 넘어오기 직전에 그 181페이지에 가시면 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있었죠? 예. 이게 원래 그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 거기 하면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또는 태도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번역을 태도라고 번역했는데 근래는 행동으로 표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보면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투자자들의 무슨 행동이라 한다?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 안 한다? 에? 감수한다고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요.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냐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보상이 있죠. 네, 그게 주어진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운 대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크면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투자에 대한 뭐가 주어져 있으면 보상, 즉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요구보다 크면 그러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사업상 위험, 사업 위험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면 피할 수 없잖아요.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뭐를 높여서 대처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럴 때 이 투자자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면 이 셋 중에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구예요? 어? 위험 중립형은 생활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것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왜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에요. 안전한 것만. 그리고 여기 있는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갬블러예요. 로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면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면 일단은 될 수도 있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확률은 되는 것보다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이 스타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익이 같으면 뭐가? 위험이 작은 투자를 주로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위험을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 있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면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과 위험 선호형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틀려요. 이걸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수익이고요. 여기가 뭐가 됐을 때?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그 만약에 지금 현재 무위험률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적인 뭐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험 선호형적인 사람은 내가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로또에 투자했을 때 꽝만 안 되고 본전만 되더라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익만 주어줘도 이 사람은 만족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길기는 이런 길기가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를?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완만하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이론에 가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있죠. 그 접점에서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두 번째로 나오면 이제 185페이지에 있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있죠. 예,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또 오후 수업이 2시 반부터 있죠. 그래서 더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2시 반에 시작하면 또 점심 못 드시고 오실 거 아니에요.
식사 시간을 드려야 될 테니까. 다음 주에는 투자가 끝날 거예요. 투자 끝나고 아마 금융의 초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이야 선생들이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선생들이 과격해져요. 어쨌든 붙이기는 붙여야 되니까 막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다가 한 10월 달 정도가 되면 선생이 표현이 달라져요. 마무리 잘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